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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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오늘은 뭐, 우리 회장님 강의하신 거로 대체도 뭐, 충분한 자선 강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뭐, 불과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뭐, 가능한 한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 보내드리면 그 내용을 반드시 읽고 참석하셔야 돼요. 그냥 안 읽고 참석하시면 이게 실감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전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이라도 이걸 보내드리면 불과 한 12포인트로 해서 한 10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쭉 내용을 그냥 자세히 못 읽더라도 시간이 없으셔서 내용이라도 파악을 해야 이 강의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저 회장님께서 지금 목차를 이렇게 딱 짜셨는데 그 보니까 뭐 거의 자서전 한 권 분량을 거의 다 짜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되면 한 3, 400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서전 벌써 이제 다 짜셨는데 아마 이제 뭐 회장님이 이제 글을 많이 쓰시고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목차 잡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좀 가능하겠지만 다른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어려워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지금 저 회장님이 참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참 연기로부터 특명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회장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우선 지금 요즘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냥 한 10페이지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까지는 우리 선배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직접 쓴 거 목차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두 장 했던 거라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다 또는 앞으로 이제 진척을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쓰는 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목 회자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개월 정도 대면 강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하나 지도를 해가면서 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인데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 1년 정도 피스TV에서 강의를 했는데도 한 250명 들어와도 이분들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게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이제 목차 짠 것도 제출해달라. 그 다음에 그 짠 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강의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로드맵을 딱 정해주셨어요. 4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처럼 선배 과정들의 내용을 하고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쓴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딱 정해주셨는데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권을 낸다 그러면 뭐 그동안에 한 권 분량에 한 10페이지만 쓰려고 생각했던 거 조금 쓰다 보면 2번 낼 수도 있고 3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회장님 쓰실 때는 뭐 본인과 또는 아내와 이걸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또는 남편은 남편대로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그 가정적인 내용이면서도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묶으면 또 이제 가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육천가정 할 때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원고를 써나가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7권을 써 나가는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진행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잠깐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식히는 입장에서 사진으로 본 섭리사의 한 장면, 1954년 5월 1일 협회 창립 그런 내용이 있죠. 뭐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사진을 봐가면서 협회 창립할 때 우리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그때 뭐 교회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을 봐가면서도 어떤 내용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세대문집이라는 집입니다. 세대문집. 그래서 아버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입구가 키가 큰 사람은 들어가다 보면 이 머리 이마를 찐다는 거예요. 이마를.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 세대문집에 들어가려면,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그맣게 간판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서울교회라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나들 때 아버님이 이 들어갈 때는 누구나 겸손한 자세로 들어와야 된다. 협회 분배.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아주 키가 큰 분들은 여기 많이 이마를 지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엔 협회장님 지팡이 짚고 계신 모습인데 그 앞에 이제 식구들이 예배 마치고 아마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지 이렇게 그런 장면입니다. 뭐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아마 그 선배 가정들이겠죠.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 정하기,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주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주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주제 예시로서 그 아버님의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기쁨 그런 내용으로 우리 아버님의 그 자서전을 한 대목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서전에 있어서 소제목 정하기 우리 아까 회장님이 제목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책 한 권 나올 수 있는 소제목입니다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소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자서전 쓰기의 실제에서 윤필래의 430가정 선배님인데 나의 지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그 소제목을 보여드리고 작품을 분석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정하기, 주제 설정, 뭐 주제라는 거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글을 쓰든지 글을 쓰는 목적이 있죠.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왜 쓰느냐, 왜 쓰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40주년 기념이다 또는 사도행전이다. 뭐 우리한테는 좀 버거운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축복 40주년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축복 40주년이 상당히 주제에 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제라고 하는 것은 글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다. 일종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뭐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주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주제의 비유 이게 뭐 적한 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체 구성에서도 뼈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근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뼈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뼈대. 그래서 우선 뼈대가 정확하게 주제가 골격이 갖춰져야 거기에 어떤 뭐 근육이 붙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듯이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수식어로 치장을 해도
결국 그 글을 바치는 것은 이제 뼈대가 튼실하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튼실한 문장이 보태져야 올바른 문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서 주제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뼈대가 갖춰진, 주제가 갖춰진 데에 어떤 근육이 붙어야 이제 줄거리 내용이라든지 문학적 수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온전한 이제 글이, 주제와 이제 글이 될 수 있듯이 우리 사람도 뼈대가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있을 때 글이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기쁨, 그 내용은 뭐 다 읽으셔서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집 옆에 연재방앗간이 있는데 거기는 그 겨울마다 전국을 떠돌던 거지들이 와서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도를 떠돌아다니던 거지들이 왔는데 이 연재방앗간에서 많은 했는데 그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이제 어머니겠죠. 그래서 이 거지들을 밥을 항상 이제 거기 가서 참 아버님이 많이 노르니까 그 거지들과 같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갖다 주게 되면 뭐 그때 한겨울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게 되면 이들이 이제 떠나가는데 그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은 팔도를 다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따뜻한 우정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지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아버님이 마음에 결심을 쓰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기쁨,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아버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주게 되면 상당히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심 사상이요 주제입니다. 앞에 그 글을 쭉 읽어봤지만 결국은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베푼다, 누구에게인가 남에게 밥을 줄 때 여기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 이게 바로 중심 사상이고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라는 거.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지금 저 연자방앗간이 떠올랐고, 그 연자방앗간에서 거지들이 묵었다 떠난 적이 있고 어머니가 그 거지들에게 밥상을 차려줬던 기억이 떠올랐고 생소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줄 때 마음의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희열을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특히 헐벗고 그러면서 마음 헐벗었다고 마음까지 헐벗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베풀었던 것이 고귀한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험과 원리를 깨달았다. 아버님의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 체험을 통해서 현재까지 세계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진 것도 사실은 그 거지들과 대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핵심 주제. 남에게 밥을 먹였던 게 기쁨이 점차적으로 남에게 준 기쁨뿐만 아니라 나중에 참 아버님이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거지들과 연자방앗간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게 바로 이제 주제로 작용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에서 이제 그 소제목을 선정할 때 소제목은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뭘 쓰겠느냐 할 때 생의 모든 과정이 다 주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나는 쓸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 내용 그 자체가 다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제가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찾아서 기술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춘수 시인이 꽃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꽃이 나에게 다가와 새로운 어떤 의미가 되어 부여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 가운데 보게 되면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예를 들어서 저 백두산부터 태백산맥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백두산, 묘양산, 그다음에 뭐 소백산, 지리산 할 때마다 이 산맥이 쭉 내려올 때마다 봉우리가 있어요.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생애를 놓고 그 봉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나왔던 과정을 놓고 이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그 봉우리를 점화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뭐 그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에게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회장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든지 대학원 갔다라든지 선문대 갔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인생 생애에서 하나의 인생 가운데 핵심적인 의미 될 수 있는 산맥 가운데 커다란 산봉우리가 있듯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산봉우리는 뭐냐? 그 산봉우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생애 가운데 가장 중심되고 영향 깊었던 내용을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다 유기성이 되어집니다.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할 때 이 산봉우리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묘양산과 그 다음에 속리산과 지리산과 이게 다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애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딱 있다 하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듯이 큰 봉우리를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우리를 찾게 되면 그 봉우리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면 봉우리가 있게 된 유기성, 연계성, 이거 연구한다는 거죠. 우선 봉우리를 찾아보고 그 봉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그 봉우리가 되어졌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봉우리가 될 수 있는 내용만 쭉 한번 그냥 기술을 해보는 겁니다. 단어 적듯이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백두산은 이런 내용이었다. 묘양산은 내 인생에서 이런 내용이었다. 소백산은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큰 주제, 사건만 쭉 이렇게 나열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를 회상하면서 단서를 찾아가면서 그걸 연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필수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윤필래의 그 선배님의 나의 삶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우선 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의 지난 삶하고 윤필래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서론 1쪽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 부양과 그 다음에 가정과 이게 이제 1950년대 말 삶을 여기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어릴 때 소망은 이 그 윤필레 저기는 유관순 열사나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입교하게 된 동기는 사랑방에서 그때 당시 최경석 지역장 및 부흥회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1962년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웅순 구역장님이 그 방에 기거를 했는데 이때 이제 흑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원 교구장님이 이윤필래 그 선배님 집도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교구본부에서 13차 7일 수련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꽁부리밥을 먹어가면서도 그냥 나물 물김치하고 먹었어도 그게 은혜가 됐다. 그런 내용들이 이 서론에 쭉 등장을 합니다. 서론에. 이게 바로 첫 페이지예요.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그걸
아까 지나갔던 요 첫 페이지를 시작하며라는 내용으로 해서 소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남원지역본부 시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축복받기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430가정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공직 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뭐 큰 무슨 뭐 이런 대우다 그냥 개척교회를 하고 이런,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이런 개척교회를 하고 이런 적이었기 때문에 공직생활 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원, 1970년도에 이제 부인 전도 시절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담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했다. 그때는 저 성전 개척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개척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큰 봉우리로 430가정 이상 서울 총 동원령 내렸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윤필래 그 선배님은 하나의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남원 지역본부 400가 축복가정, 그 다음에 3년 공직, 3년 동원, 부담교 개척. 이게 이제 하나의 산맥에 있어서는 하나의 한 큰 봉우리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살아왔던 생애를 놓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뭐 6천 가족 축복받고 공직하신 분들, 또 사업 시작하신 분들, 또 3년 동안 뭐 축복가정 82년도 축복받고 아내 되는 분들은 3년 동원했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애를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봉우리를 한번 정해보라는 겁니다. 산봉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원 지역본부 시절 1964년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1964년 7월 20일 날 하계 계몽전도를 참가하고 금식을 하니까 그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여기에서 금식을 하지 마라. 무슨 이상이 있으면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다 해서 만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금식을 마쳤다. 이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40일 계몽전도 후에 그 지역 교육장님이 함께 살자 지역본부에서 헌신적이니까 이런 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 하면서 이제 지역 산육을 마들이 한 3분이 정도 오셨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가지고 그 쌀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취방에 한 사람에서 자취방에 가서 쌀을 빌려다 그분들을 대접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음에 부흥회 같은 거 한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외동딸이라고 그래서 뭐 생활비 형태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4년간의 하숙비를 해도 될 정도더라. 한 달에 2,000원씩 해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한 단락을 끝날 때마다 그때 당시 엄기석 지역장님이 순회해 오셨는데 냉수 한 그릇밖에 대접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나 송구하다. 정말 식사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면 송구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런 내용의 그 글이 짤막짤막하게 한두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0가정 1968년도에 축복을 받았는데 약혼식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약혼식을 하러 약혼하러 가려 축복받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안 가겠다 하니까 인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에는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되어지는데 그냥 집으로 가면 당신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아버지 되는 서룡수 회장께서 광안루에서 밤새 설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엄영길 씨와 만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좋다 한번 만나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해주시면서 그래 좋다 만나봐라 이 한마디가 우리들도 다 약혼할 때 그런 말을 다 들었잖아요. 뭐 그냥 너 이렇게 만나봐라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다 찾아서 이렇게 넣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누구한테도 주지 않은 우리 각자에게만 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빼놓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 좋다 한번 만나봐라. 그때 당시 또 최원복 선생님이 같이 계셨는데 필라야 너는 누구하고 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하고 됐습니다. 경상도 사람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전라도니까 경상도 사람하고 하면 좋단다. 이런 말씀도 이 자서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8년도에 축복식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축복비가 없어서 외상 축복을 했는데 부케와 면사포를 오타가 나왔습니다. 신랑이 지불해서 그거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댁에서 경배식을 하는데 신랑이 경배식을 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해서 마음을 놓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북교구에서 또 투표를 했는데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윤필래더라. 그래서 뭐 감사장 같은 걸 보내왔고, 그 다음에 이제 15시조 부모님이 밥은 항상 할 때 한두 사람 먹을 것을 더 해놔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 밥을 이렇게 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아버님께서 한번 순회 오셔가지고 시부모님께서는 좋아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결혼했으니까 내 욕먹이지 마라. 시부모님께 잘해서 내 욕먹이지 마라. 이때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을 채우랬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가 뭐 생활하신 분이나 부모님한테 한두 마디 들었던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자서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총포 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29살에 6.25전쟁에 이제 그때 시아버지가 피란길에서 행방불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시동생이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23년 만에 이렇게 그 선배님이 이렇게 아기 첫 아들을 낳자 너무나 좋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가에 가서 기저귀 빨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그 병을 얻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포사를 하는데 이 잔금 수금이 안 돼가지고 그 기저귀 애를 얻고 다녀가면서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녀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그 수금이 100% 거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아버님께 사인이 들어가는 공기청을 한정 상품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3년 동안 1970년도 이때 전도 동원령이 내렸고 임신 8개월 정도에는 안 나가도 되는데 3.1 노정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천부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의 이제 그 꿈을 꿨는데 큰 팔뚝만한 그런 이잉어를 잡아가지고 아버님이 낚아서 이거를 필레한테 임신을 했으니까 인삼 놓고 구워 먹으라고 줘라. 그래서 이제 부인 회장이 아마 현명한 아들이 출산할 것이다. 이런 꿈 해몽 같은 걸 여기다 자세히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떼어놓고 80일 됐을 때 전몸살, 절이라고 했는데 전몸살을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떼어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애가 먹지 않고 며칠간을 하루고 지나니까 이제 우유를 먹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떼어놓고 나오는데 정말 폭포와 같은 눈물이 흘렀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와서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정말 펑펑 울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며칠을 울자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좀 업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 좀 업어달라. 그런데 그 말씀이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계시처럼 그 아기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하늘 일을 해라. 이런 계시처럼 그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아기가 생각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휴가 때 한번 아기를 가서 보니까 애가 요충 요충 덩어리로 돼 있는 그런 요충 덩어리 똥을 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그때 자기가 많은 그 희귀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내가 와서 이렇게 태만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요충 똥을 눕는 그런 애를 떼어놓고 와서 내가 여기 와서 태만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교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바로 이거다. 정말 요충 똥을 놓는 그 아기를 하지만 어머니 마음으로서 오죽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애를 떼어놓고 나와서 내가 태만히 생활할 수 없다. 오히려 역으로 하늘 중심화 이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고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선배님들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자산이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 4천 동을 축복비를 못 냈는데 그 용돈을 절약해서 그거를 3년 임기 내에 다 끝냈다. 그러면서 이제 시주부님이 황소 한 마리 7만 원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총포사의 전세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래서 사업 접고 나서 이거는 저 시부모님이 저 이건 하늘돈이다 해서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7만 원 땅 한 평으로 헌금을 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기를 넣고 가는 모습만 봐도 임시생활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달락달락 푸드마다 하늘 뜻 위에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위안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늘과의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 달락 끝날 때마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담교에 가서 보리밥 먹고 뭐 이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나중에 그 내용을 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낮에는 돈을 모으고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안답이다라는 권사를 만나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기를 이제 데려갔는데 엄마를 보고 울면서 배척을 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80일 만에 떼어놓고 시부모니 할머니한테 약용했으니까 엄마를 이제 그 엄마한테 가자고 오히려 조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5학년 때 그 아기가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친엄마야 아니면 할머니가 친엄마야 이렇게 이제 묻더라는 겁니다. 5학년 때.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 이 세들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갈등스러웠는지 대단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젖먹이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너의 친엄마다 이렇게까지 애한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생각할 때 하늘 섭리사의 탕감을 짚고 넘어가야 될 역사의 한 토막의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매듭을 짚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넣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서 이 글을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냥 사담만 쓰고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연관시켜서 짚고 넘어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30가정 서울 총동원 됐을 때는 밤마다 교회 마련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체육관 관장 원장이 거기서 예배를 보라 이렇게 허락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역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엠버리 사건이 있으니까 파출소에서 와서 그 체육관 원장한테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대원들이 와서 신문 돌렸던 것을 위해서도 좀 식사 조력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원복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내용도 나오는데 뭐 최원복 선생님은 정말 첫째 시간에 이대 교수할 때
출석부 한 번만 출석을 부르면 그 뒤부터는 출석을 좋게 아마 그 좀 명석하신 분이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오빠 아들들이 6,500가정에 두 가정이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두 일본 며느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집안의 보배로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청평 수련회에 보냈더니 다리가 아픈데 그 치유의 은사를 바꾼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 끝나며 참부모님이 하사하시는 천일국 주인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축복받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분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목회자라든지 이런 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식구입니다. 식구 차원에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은 상당히 긴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보게 된 그 선문대에 보낸 아들을 놓고 정말 서울에 진학할 내용이었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선문대에 왔다. 이런 규절도 나옵니다. 이런 규절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해서 성동 공부에 갔는데 그 담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공고에 보내놓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오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핀잔까지도 주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를 다 신앙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단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부모님 덕분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애들 교육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한없는 은사와 은혜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불변의 심정으로 살는 자녀들 호의를 다하면서 부모처럼 지성으로 교회를 다니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모였지만 자녀들로부터 신앙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부모였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바랄 뿐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늘을 중심 삼고 이렇게 마무리를 졌다는 거. 이제 이 자서전을 읽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서전 보면 이거는 막 아주 세세하게 콩이냐 팥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옴니버스 방식으로 카메라가 사진 찍듯이 아주 상세하게 이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저 자서전을 읽게 보면 정말 세세하게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했던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쓸 수는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주제나 드라마틱하게 이게 쓰는 거는 어렵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공적인 노정을 걸으신 분이 아니니까 이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봐가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도 옴니버스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카메라가 그냥 촬영하듯이 이렇게 쓰는 방식 이런 것들도 한번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시기별로 단락별로 소제목을 정하고 시대별로 기술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산맥에서 봉우리를 하나씩 정해서 그 봉우리를 가지고 기술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단락 끝날 때마다 하늘 부모님과 그 다음에 참부모님에 대한 소감을 한 줄씩이라도 썼다. 한 줄씩이라도. 그게 없으면 이게 그냥 자서전이지만 그냥 개인의 기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중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최종 말미 아까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연월일을 상당히 기록했는데 그거는 몇 년, 몇 월까지만 해도 됩니다. 뭐 날짜까지 그때 기억 안 나고 할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읽다 보면 시대별로 정말 사람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 이름을. 근데 기억 안 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마다 다 했는데 뭐 기억나면 적고 기억 안 나면 그냥 내용 위주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자서전 읽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예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식구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는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누구나 다 마음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